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5일 오늘은 기호적 인간 온라인 세미나 5회차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총 6주간의 강의 중에서 5번째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바쁜 일정을 미뤄두시고 이렇게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강의에 앞서 진행 상황에 관해 간략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현재 녹화가 되고 있으며 1강부터 4강까지의 강의는 현재 저희 기호적 인간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과정 그대로 거의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편집된 강의 형태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로도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녹화와 인터넷 공개 모두 동의하신 신청서를 사전에 받았었는데 혹여 신청서 없이 참여하셨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에 현재 동의만 하신다면 세미나 참여는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본 강의는 40분 정도의 진행 이후에 약 5분간의 중간 휴식이 있고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약 5분간의 휴식을 갖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포함한 토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지된 강의 시간보다 진행이 길어질 때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로그아웃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강의 화면을 보실 때 PPT 화면의 내용을 크게 보시길 원하시거나 발표자만 보기를 원하실 경우 옆에 같이 뜨는 카메라 화면의 구성을 직접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음소거가 되어 있으실 텐데 강의가 끝난 이후 질문을 하실 때는 직접 하단에 마이크 모양의 음소거 버튼을 해제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회차 강의 상징의 탄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양진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의 주제는 상징의 탄생입니다.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짐작하신 것처럼 기호들 간에 위계적 질서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적 기호가 있고 하위적 기호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호학자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적 기호라고 보통 부르는 상징 기호는 그 하위적 기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상징이라는 것은 이 지금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구조로 구성되는지 새롭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기존 이론들과의 차별성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기호들 간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적 기호가 있고 하위적 기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호들 간에 위계가 있고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상위적 기호가 인간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위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하위적 기호를 포함해서 상위적 기호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이 함축하는 것은 다른 동식물이 이 상위적 기호 사용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기호학자들이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호를 세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상기호, 두 번째가 지표기호, 그 다음에 상징기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조금 이따 이제 오늘 강의에서 주로 포스 논의를 축으로 삼아서 진행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드리기로 하고 당연히 이 포스도 지금 도상기호가 1차 기호고 지표기호가 2차 기호고 상징기호가 3차 기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위적 기호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시러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호학자로 보통 보지 않고 그냥 무슨 그 상징 형식의 철학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카시러도 지금 중요하게 구분하는 게 그 사인하고 심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사인을 기호라고 보통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기호라는 말이 폭이 넓기 때문에 카시러의 경우에는 신호 정도로 번역을 해야 의미가 더 적절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인하고 심벌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징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인간의 의식 또는 사고의 특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대체로 이 모든 이론가들이
동물 또는 식물도 기호 활동을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호적인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훨씬 더 단순하고 원초적이라고 할까? 이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람쥐가 먹이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 먹이가 지금 시간적인 갭을 상당히 지나서 자기의 미래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실제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든 않든 또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든 인과적인 연관관계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미래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멧돼지가 지난해 밭을 망쳐놨으면 올해 또 작물을 심으면 또 옵니다. 아마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연관성, 지난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에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연관성을 잘 찾아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는 걸 보면 멧돼지 눈앞에 항상 무엇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기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식충식물이 이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먹이를 떠올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호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로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릴 부분은 적어도 기호의 위계에 관해서 상당히 섬세한 논의를 하고 복잡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퍼스의 구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퍼스의 구분을 따라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퍼스가 구분해 놓은 걸 다시 한번 재구획을 해보고 지금 탈육회 기호학이라고 할 만한 체험주의 이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디딤돌로 삼아볼 생각입니다. 퍼스의 이력은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번째 항이에요. 이 퍼스의 기호학은 물론 미완성인 상태로 굉장히 난삽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체계화를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지금 퍼스 기호학을 우리가 보통 활용론적 기호학, 이 소시르 전통을 구조주의 기호학 이렇게 부른다면 활용론적 기호학 이렇게 보통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찰스 모리스랄지 수산 랭거랄지 특이하게도 지금 그 움베르토 에코까지 이어지는 활용론적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부분적인 발전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주자라 할 만한 에코에 와서도 제가 소개하려는 그 퍼스의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대안적으로 충분히 보완해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퍼스 기호학의 특징이라면 이 퍼스가 기호 문제를 사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는 논리학이 기호학의 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기호적 해석의 한 형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그 다음 것을 추론한다. 아주 일상적인 예는 그런 것이죠. 지금 남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는 그 검은 구름을 토대로 귀납 추론을 하지요. 그래서 비가 올 것이라고 추론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퍼스는 이것을 지금 기호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검은 구름이 기표입니다. 이 기표를 기호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이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연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일상적으로 우리는 보통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퍼스가 이 문제를 지금 기호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추론을 기호적 해석의 한 형태로 보고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물론 퍼스는 이 기호학뿐만 아니라 논리학에서도 상당히 정교하고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기호학과 논리학이 딱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그 맨 위에 사고 기호 이렇게 붙여놨는데
퍼스는 기호라는 말을 사고 기호라는 말로 대체 쓰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시르의 기호학이 기표와 기의 이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면 퍼스는 삼원적 기호이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이 세 요소로 기호이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상체는 우리가 늘상 부르는 기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체는 이 기표와 연관성을 갖는 다른 물리적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검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눈앞에 지금 검은 먹구름이 있죠. 이게 표상체입니다. 대상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먹구름에 의해서 따라올 비가 되겠죠. 그것이 대상체입니다. 이 경우에 해석체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체라는 건 뭔가 기호적 의미인 동시에 해석하는 의식을 포함하는 복합체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해석체란 말 뜻이 분명치 않다는 말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호적 의미라는 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소시르 구도에서 말하는 기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항상 복잡하게 지금 이제 해석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이것이 해석하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해석인데 이 관계가 분명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체 안에 기호적 의미라는 기의라는 뜻하고 또 하나는 해석하는 의식이라는 뜻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정돈을 못했습니다. 퍼스가. 그래서 그 정돈 못한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퍼스의 이제 삼원적 기호이론은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이런 구도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표상체, 해석체, 그 다음에 대상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먹구름이 눈앞에 있는 것이 지금 표상체가 되겠고 기표죠. 이 기표는 뭐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면 대상체, 곧 몰려올 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추론의 경우에는 해석체는 특별히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 연관성이 물리적 영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체가 개입이 되는 단계가 되면 이미 이제 3차 기호를 할 만한 상징 기호에 들어와서 비로소 해석체가 개입되고 그런 의미에서 퍼스는 상징 기호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호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벽이란 말은 뭐 완전하다 이런 뜻보다도 이 세 개의 요소를 다 포함해야만 설명이 되는 복잡한 기호다 이런 말뜻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본적인 세 요소를 다 포괄하니까. 그렇다면 1차 기호인 토상기호, 2차 기호인 지표기호 이런 것들은 물리적 연관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상체와 대상체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기호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엄청난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출 몇 가지를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그 퍼스 기호학을 다루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무한한 세미오시스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퍼스의 말은 아니고 움베르토 에코가 퍼스의 기호학을 해석하면서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의 연쇄가 무한히 이어진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표가 있고 대상체가 있는데 그 대상체는 또 다른 것의 기호가 될 수 있고 그 이전의 대상체는 또 다른 것의 기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호가 어떤 한 단락으로 어떤 사물과 사물 단위로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이런 연쇄 관계 속에 무한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적 관계가. 그래서 기호의 연쇄는 무한히 이어진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선생님, 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신데요. 네, 다시, 그런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무한한 기호의 연쇄, 아까 무한한 세미오시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연쇄가 결국은 궁극적 실제에 이를 것이라는 퍼스적인 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죠. 퍼스가 아무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뿐이고 무한히 이렇게 그 순환적으로 이렇게 기호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궁극적 실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거는 뭐 오래된 전통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죠. 또 하나는 이 퍼스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선언적 질서에 대한 칸트적 구도를 미련을 충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궁극적 실제에 대한 믿음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칸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그래서 퍼스는 미국의 실용주의 전통을 보통 얘기할 때는 퍼스에서 시작해서 윌리엄 제임스, 그 다음에 존 듀이, 그 다음에 허버트 미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전통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 첫머리에 퍼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용주의라는 이름만 최초로 제공한 칸트주의자로 봅니다. 이건 이 신실용주의를 하고 있는 로띠가 이렇게 진단하죠. 퍼스는 이름만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두었지 실제로는 실용주의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름 때문이 아니라 실제 그 철학적 사유를 로띠의 경우에는 윌리엄 제임스나 존 듀이에 와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주의적 실용주의 여기에 온 것이고, 퍼스는 여전히 칸트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로띠는 해석을 하죠. 자, 퍼스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호를 아까 도상기호, 지표기호, 그 다음에 상징기호, 본인은 지금 1차, 2차, 3차 기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상기호는 형태나 성질의 유사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상체와 대상체가 형태나 성질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그렇게 해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표기호, 2차 기호라고 부르는데 주로 인과적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검은 구름하고 비는 형태나 무슨 그런 유사성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 인과적 관계에 의한 추론이죠. 그래서 그 연관성이 인과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들은 건 뭐 온도계 같은 거예요. 체온이 상승하면 온도계의 눈금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지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실상 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물리적 세계 안에서도 인과적 관계에 대체로 근거해 있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다루기 힘든 부분은, 또 퍼스도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 3차기호입니다. 바로 이 상징입니다. 이 3차기호의 특징은 물리적 연관성을 갖는 대상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상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체의 어떤 성질이든 뭐든 형태든 뭐 유사성이 있으니까 대상체가 있죠. 지표기호도 마찬가지죠. 인과적 관계 안에 있으니까 표상체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물리적 연관성이 있는데, 이 상징기호에는 대상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기호하고 대상체는 없는데, 상징기호도 이제 표상체는 있지 않겠어요? 기표는 있죠. 이 기표가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이걸 설명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퍼스는 이 상징기호의 의미는 규약에 의해서 의미가 확정된다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물리세계 안에 연관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규약이란 말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할 말이고, 이게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정말 이제 어려운 기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참고로 이제 뭐 다 퍼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상체 기표가 토상 아니면 지표 아니면 상징 셋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어떤 한 기호가 상징 기호라 하지만 또 도상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상징 기호이지만 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물건 하나는 도상이다, 어떤 물건 하나는, 어떤 대상 하나는 지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상, 지표, 상징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도상의 예를 한번 몇 개 가장 흔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도상이란 건 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데 그 연관성이라는 게 표상체와 대상체의 형태나 색상이나 유사성에 근거해서 연관성이 확립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도로 표지판, 이거는 주로 길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라 뭐 상식적으로 금방 길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오른편에 지도에 나타난 기호와 범례 이런 것도 지금 그림 잠깐 보신 것처럼 산을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뭐 학교 뭐 깃발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살리고, 뭐 과수는 또 과일 모양을 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뭐 형태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만 주로 예로 들지만 지금 여기 맨 오른편에 있는 고흐의 그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이 자화상도 사실은 뭐 하나의 기표잖아요. 그림도 하나의 기표니까. 이 기표는 전형적인, 특히 자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적 의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 다른 상징성이 많이 부과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상적 기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흐가 단순히 똑같이만 그릴 생각을 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이 배경색이랄지 얼굴색이랄지 표정이랄지 여러 변형들을 가하면서 어떤 것들을 반영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단순히 도상성만 이 초상화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징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죠. 이 색채나 형태를 왜곡하거나 사용하면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경우 지금 이것도 도로 표지판이지만 이 성질이 굉장히 다르죠. 이 아래쪽에 있는 도로 표지판은 뭐 금지를 합니다, 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주의하세요, 하지 마세요, 지시하 또는 보조 목적으로 지금 표지판에 지금 배경 모양이 삼각형, 타원, 뭐 빨간 원 또는 뭐 파란 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도상 기표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주의한다는 말이 삼각형과 무슨 상관성이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지판은 도상기호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상징기호로 봐야죠. 또 금지한다, 이 빨간 원을 둘렀는데 이 빨강색이 또는 뭐 원이 뭐 금지한다는 내용과 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성질을 가질 수도 없고, 금지라는 말 자체가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도로 표현이지만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다 지금 포스의 구분을 따르면 상징 기호로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도상 기호로 보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지표 기호는 2차 기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뭐 몇 가지 뭐 일상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지금 풍향계의 경우에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풍향계가 바람의 방향을 가리킨다거나 또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관계는 인과적 관계죠. 우리의 연관성인데 그 연관성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풍향계가 뭐 방향을 가리킨다랄지 뭐 다 인과관계죠. 온도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 상승하면 눈금이 상승할 텐데 이 관계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들었던 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온다, 아마 그렇다면 그 이후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랄지 다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사용되는 기표들을 표상체라고
퍼스가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것들이 지표 기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적 연관성, 유사성인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기호가 확정되는가, 이 문제로 뭐 비교적 쉽게 설명될 수 있겠는데, 퍼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기호학자들이 더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 상징기호를 설명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징이 어떻게 확정되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일단은 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상징기호가 만들어지는데 퍼스는 대상체하고 표상체하고 연관성, 물리적 연관성에 의해서 도상기호, 지표기호를 설명했는데 이 지금 상징기호가 대상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가 기호학자들이 설명해야 할 숙제가 되는데 퍼스도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수수께끼처럼 복잡한 논의만 만들어 놓고 대체적인 윤곽은 그랬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딱 떨어진 설명을 못한 채로 미안해 숙제로 남겨둔 부분이죠. 뭐 상징에는 뭐 잘 알으신 것처럼 해태가 지금 무슨 부강과 건강의 상징인지 뭔지 아무튼 무슨 상징일 겁니다. 사실 이게 해태라는 동물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가상의 동물인지 모르지만 도상성도 강하죠. 도상적인 요소가 있죠. 무슨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상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기호인데 무슨 뭐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라거나 또는 뭐 행운을 상징한다거나 뭐 이런 상징물로서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상징기호라고 말입니다. 토상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 해태라는 지금 이상한 동물이 무엇 때문에 어떤 연관성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행운을 주는 것일까? 모든 것이 모아야 돼요. 우선 쉽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세움으로써 행운을 기원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건설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는 갖고 있었는데 실제 그것이 행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굉장히 불분명하죠. 또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이것이 행운의 상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서양 문화권에서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 볼 때 무슨 괴물이죠. 실제로 존재해 보이지 않는 어떤 괴물이에요. 장미의 꽃말을 오늘 찾아봤더니 빨간 장미는 뭐 열렬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꽃 모양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5월의 여왕이라는 그 장미의 어떤 그 아름다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열렬한 사랑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 개념과 장미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러나 일단 이 관계가 확립되면 연인에게 뭐 장미 선물한다랄지 자신의 무슨 느낌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장미를 전해준다랄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이죠. 일단 상징이 확립되면. 그러나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징 기호의 하나로 제가 이제 전형적인 예로 하나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소리가 네. 들려오는데 네.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계시나요? 예, 예, 붙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하기 복잡한 지금 상징 기호는 언어입니다. 설명도 아주 복잡하고 언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한 그러한 기호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글자가 뭐 고양이라는 글자가 고양이하고 어떤 물리적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규약적으로 고양이를 어떻게 표기하고 이건 소리 문자든 소리 언어든 문자 언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라는 소리가 고양이와 어떤 물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라는 문자도 고양이와 어떤 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고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제일 복잡한
상징 기호 중에서도 설명이 가장 복잡한 게 지금 저는 언어 문제라고 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퍼스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고, 제가 새 기호 이론을 제시한다고 말하려면은 퍼스보다 더 나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뭐 더 나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 종류를 보셨습니다. 도상기호, 지표기호, 그리고 도상기호와 지표기호가 물리적 연관성을 토대로 확립된 기호고, 세 번째 상징기호는 대상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연관성을 만들 수는 없고, 규약에 의해서 의미가 확립된다라고 일단은 퍼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뭐 부인할 바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표라고 하는 것들이, 표상체라는 것들, 퍼스 영어로는 기표라는 것들, 지금 두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순신하고 동상하고 지금 세종대왕 동상인데 다른 걸 들고 있죠, 각각. 그러니까 이 동상을 만들 때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참조했든 뭐 하든 아무튼 그 도상성을 강하게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자, 이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도상적인 기호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차별을 보이는 것은 왜 세종대왕은 책을 들고 있고 이순신 장군은 칼을 들고 있을까? 이것은 어떤 상징성을 보이기 위한 이제 선택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뭐 이순신 장군의 상징성은 뭐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역사적 사실을 지금 상징하고 싶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뭘 상징하는 게 뭐 그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손에 책을 들고 계시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순신 장군이 뭐 스타벅스 커피잔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초이스할 때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초이스를 하고 또 독자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면 지금 세종대왕이 뭐 가질 수 있는 포즈라는 것은 거의 무궁무진하죠. 아침에 복원 제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뭐 갑옷 안 입고 평복 입고 그냥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지 않죠. 그만큼 강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동상인데 그렇다면 상징기호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표인데 여기에 이 상징기호인데도 도상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표라고 부르는 것들에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은 도상이에요. 이것은 뭐 지표예요. 이렇게 하나로 픽스된 게 아니고 여러 요소가 다 굉장히 복잡하게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구분은 복잡하긴 하지만 퍼스의 이 구분은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어떤 기호의 성질들을 몇 갈래로 그나마 이렇게 구역을 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분처럼 보여요. 자, 이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상징 기호가 왜 상위적인가 하는 걸 설명을 해야겠단 말입니다. 자, 퍼스는 상징 기호는 해석체를 요구하는 완전한 기호 이렇게 부릅니다. 기호의 3요소가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이 세 개가 있는데 도상과 지표 기호는 해석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상체와의 물리적인 연관성에서 확립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징 기호는 해석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징 기호는 규약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표기호나 도상기호에서는 규약은 필요 없죠. 물리적인 연관성이 그 관계를 확립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상징기호가 되면 해석체도 들어와야 되고 또 기호적 의미가 규약에 의해서 확립되고 이게 이제 상징기호의 퍼스가 이해한 상징기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위적 기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본 것은 퍼스 이론에서 이 상징교에 관한 난점이 뭔가, 여기 지금 상징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데, 이 해석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호적 의미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퍼스의 후반부에 가면 기호화하는 의식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체가 사실은 기호의 주체인지 뭔지, 처음에는 그냥 소시르식으로 말하면 기호적 의미라고 상당 기간 동안 인식이 되다가 갑자기 기호하는 의식이라는 말이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한 해석체라는 말 안에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묶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상징기호를 설명하려고 보면 해석체가 들어야 되고, 해석체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게 됐죠.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이 퍼스 기호 이론에 기호의 산출자이자 해석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기호의 산출자 해석자 우리 자신이죠. 이 기호의 주체입니다. 기호적 사상이라는 인지적 기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체가 기호하는 의식처럼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상이란 말을 쓰지도 않고 이런 개념이 없죠. 퍼스 시대에는 이 개념을 도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호적 사상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기호적 사상은 주체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기호의 산출자이자 해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자 해석자가 기표든 대상체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삼원적 구도 안에는 지금 기호적 사상을 할 만한 주체가 들어와 있지 않고 밖에도 있다라고 설정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 아까 말씀드린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이 세 요소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퍼스가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퍼스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헌을 남겼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퍼스가 지금 처음부터 저는 어떤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했다고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퍼스가 생각하는 기호는 사고 기호이고, 기호적 해석,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논리적 추론을 기호적 해석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적 해석 문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논리를 확립하는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칙적 해명을 해야 한다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상징기호에 오니까 이 법칙적 해명도 실제로 되지도 않고, 상징기호를 법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없죠. 다만 몇몇 경우에 추상적인 몇몇 개념을 연결시키고 연관시키는데, 어떤 때는 어떤 법칙적인 국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 개념들을 연결시키고 사용하는 데는 마치 법칙적인 국면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 딱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장미가 뭘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거는 그 마을 동네 얘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권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 차츰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서 일부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퍼스에 관한 논문을 한 3편 정도 제가 쓰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상징 기호는 어떻게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일까? 토상 기호나 지표 기호는 물리적 연관성을 아까 설명드렸죠. 이 상징 기호는 이 물리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체가 물리 세계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의미는 만들어지죠.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퍼스로서는 이제 세 개 요소만 사용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퍼스의 해석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되고 해명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기호이론적 요청을 따라 이 개념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떤 식으로 저떤 식으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론이 미완돼 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체가 뭡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호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석체가 기호적 의미라는 뜻을 가졌다가 그 이상 필요한 또 기호화하는 의식이라는 뜻을 갖게 됐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 기간을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거는 오늘날까지도 해석체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해석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지금 한 14분 정도 됐는데 한 5분 쉬었다가 그런가요? 이어갈까요? 네네. 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네, 5분 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